뭐 국책연구소에서 오신 분들이랑 제가 그때 한경와우-TV, 지금은 이제 한경TV로 이름 바뀌었지만 한경TV 가서 토론하는데 뭐 어디 국책연구소, 어디 민간연구소에서 오신 국제정치학 박사님들 와셔서 무조건 힐러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시장은 왜 빠지냐고. 힐러리가 이긴다는데 왜 이러냐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저는. 그럼 제가 그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피터 자이안을 믿는 거죠 저는. 피터 자이안을? 예, 피터 자이안 말대로 저는 피터 자이안 말대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2의 냉전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5년 전부터 계속 피터 자이안이 예고하고 있잖아요. 있고. 저는 고립주의, 미국의 고립주의. 고립주의고 미국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의 어떤 책무를 버리고 왜 유지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피터 자이안 한참 많이 얘기 나왔을 때가 제 기억에 우리나라한테 야 1조가 아니고 5조 내놔 이럴 때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내놔야죠. 내가 왜 저기 니네가 나라를 왜 지켜줘? 이런 논리. 저는 미국이 정말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평택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명제, 징병제 논의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인천 아파트 오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믿을 수 있어요 저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대만한테 하는 거 보세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막 뭐 해적 케이블 끊어버리더라고요 막. 그럼 그뿐 아니라 남사군도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이런 거가 사실상 거의 강제 점령하면서 시멘트 섬 만들고 있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계속 협박하다 전쟁한 것처럼 중국이 저렇게 대만에게 또는 필리핀에게 베트남에게 인도네시아에게 저러는 게 남의 일인가?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가져도 되는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당하는 걸 봤는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 비용이 드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온 거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경제적 이해가 일치되는 관계에서는 전쟁 안 나라고 외쳤던 1914년 1차 대전 이전에 유럽의 평화론자들의 그 파산을 봤잖아요. 이렇게까지 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는데 전쟁 나면 서로 망합니다. 그래서 전쟁 안 납니다 그랬지만 또라이들 몇 명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정치가들이. 그렇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지. 니콜라이 2세랑 벨레누름 2세가 그렇게 또라이인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 프랑스 또 역시 또라이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조르프 같은 인간들 보면 토치카 앞에 인간 갈아놓고 그러면서 1900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젊은 세대 하나를 다 인간 분쇄를 시켰잖아요. 그런 그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장군들,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지도자들이 갑자기 그때 나타나서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처럼 파퓰리즘의 시대를 살면서? 정치가들이 현명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잘 관리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와의 갈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수상이고 주석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 그쵸.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적어도 높다. 베트남, 중국, 러시아 블록은 그런 거 아니냐. 거기도 북한까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끼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최전방에 있는 나라니까. 네. 일단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저도 아들 둔 아빠 입장에서 모병제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제. 그리고 징병을 더 세게 해야 되고 지금처럼 18개월 군복무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 그 불꽃이 없고 이제는 다시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처럼 3년 36개월씩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36개월이요? 네, 그때 36개월이요. 저는 참고로 36개월 다니긴 했습니다. 장교여가지고.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그 상황의 심각성이라는 거죠, 지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단언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정치학자를 믿지 않으니까. 다만 경제학자로서 가격을 보는 입장에서 그 채권이든 주식이든 외환의 가격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 러시아 블록이 저렇게 되면 옛날처럼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언어 환율 1,000원 못 갈 것 같다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북한 리스크가 아니라 중국 리스크가 우리나라 환율에 개입되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언어 환율이 옛날처럼 2015년이나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1,000원을 깼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가능하겠는가? 한국은 이제 컨트리 리스크가 새로운 컨트리 리스크가 부각되는 나라 아니냐? 한국 대만은. 무서운 얘기네요. 근데 현실 아니냐라는 거죠. 받아들여야죠. 예,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저점이 옛날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데 거기서 뭐
반도체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저는 너무 나이브하다. 중국의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정조랑 수조랑 시안이랑 또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공장이 어디죠? 아무튼 그런 공장들을 당장 폐쇄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 정도로 생각해야지 무슨. 네.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달러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약세인데 천천히 내려간다. 근데 달러가 이번에 이제 여기저기서 막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가 된 게, 그러니까 약세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과거 같았으면 좀 오히려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좀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작년 10월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죠. 그때 너무 많이 올라서. 작년 10월에 한국의 레고랜드 사태, 일본 그 외환 시장에서 그죠 YCC 한번 깨려고 난리 났던 거. 네. 그 환투기 공격 들어갔잖아요. 엔에 대한 환투기 공격이 150엔까지 갔죠. 네네네. 거기다가 유럽의 트러스 총리 사건까지 해서 전 세계 아시아, 뭐 유럽까지 해서 전부 다 주요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서 다 약세 요인만 부각되니까 달러가 너무 오버슈팅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내려온 거죠. 그 정도인 거죠. 기준이 뭐 그때 오버슈팅이 100에서 115까지라고 치면 지금 한 100 정도까지 다시 내려와가지고 뭐 균형을 잡았다고 보면 여기서 방향은 이제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을 빼면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는데 내려가는 방향. 이제 그 천천히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천천히. 신용경색 리스크가 있을 때는 긴장을 바짝 하고 있으니까 바짝 그냥 다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살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끝났다고. 예, 3월로 끝났다고 보는데. 예. 아니, 전 틀릴 거예요, 또. 네, 왜냐하면 파월이 합리적인 그런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네. 좀 관료니까요. 관료 성향이고 어차피 변호사잖아요, 그분. 파월을 맞췄는데 제가 이번 주에 본 논문 중에 신기한 논문이 파월이 들어서고 나서 기자회견일 때 방향이 바뀐 적이 너무 많대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변동성이 엄청 커져요. 금리가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자회견 동안에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게 파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명서가 나와서 금리가 올랐으면 오른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는데 금리가 올랐는데 반대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나와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걸 또 논문으로 썼더라고요. 또 참 대단한 나라다 싶었는데. 근데 뭐 트럼프가 파월을 연준 의장 임명할 때 다들 걱정했던 그대로죠. 파월이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달러는 조금 약세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뭐. 끝나고 나면. 저는 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했다고 보는 쪽이니까. 왜냐면 인플레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집값도 폭락하는데 월세 쉘터 프라이스가 작년 봄까지 올랐지만 1년 정도 지난 베이스 이펙트가 반영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7%씩 전년 동기 대비 7%씩 오르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 상승세가 꺾인다는 거죠. 전월 대비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럴 가능성들이 되게 높잖아요. 거기다 곡물 가격도 이번에 나온 파워의 글로벌 푸드 프라이스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떨어져요. 네네. 유가 떨어지면 곡물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원자재 가격 중에 오르는 게 뭐 금 빼고는 없어요. 뭐 금이야 이제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새는 은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아무튼 뭐 그런 정도, 구리 정도. 우리 중국이 인프라 투자하면 구리 가격 오르니까 그 정도죠. 이 정도 말고는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게 없다에 집값도 폭락 중이고. 보면 이번에 기존주택 중위값 마이너스 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인플레는커녕 디스인플레 내지 다시 디플레이 위험이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다. SVB 사태 나타나고 나서 금리가 미국 2년물 금리가 5.1%에서 3.6까지 장중에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단기간에 일어나서 그건 이제 유동성 효과. 유동성 효과 때문에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이 시장의 뭐 압박 내지는 뭐 기대 내지는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쨌든 막 혼란스럽다가 지금은 이제 인하 쪽으로 많이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원래 올해 하반기 연준이 계속 인하한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저는 바뀌지 않았는데 왔다 갔다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그 뉴욕 연은의 언더라인 인플레이션 게이지, 그러니까 잠재 물가 압력 지수 보시면 UIG. 예, 그래서 이번에 그 UIG가 4%를 깨고 내놨어요. 이 정도로 지금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 지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지표들을 골라가지고 만든 지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선행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4% 깼어요. 지금 이제 2월에. 2월에. 그럼 베이스 이펙트가 3, 4, 5월에 집중되잖아요. 맞아. 전쟁이 2월 달부터 났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파이프라인의 그 중단 이야기 이벤트가 6월인가 7월에 났잖아요. 그때가 130불까지. 파이프라인 그때 가스가격 올랐을 때. 폭파된 맞아. 거. 파이프 폭파 한번 났잖아요. 맞아, 그때 해서 그게 이제 내추럴 가스의 마지막 고점이었잖아요. 300이었나? 뭐 이제 그때까지 가던 시기가 아무튼 6월 7월 여름까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역기저 효과가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주가는 영국처럼 오를까요? 영국처럼? 뭐 나빼든 영국처럼 사상 최고치 막 나빼든 되겠죠. 나빼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박살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는 1996년 그 반도체 크라이시스 이후 처음인데 여기서 수출이 회복할 수 있느냐는 좀 기다려봐야죠. 나빼드 정도로. 왜냐하면 싸니까. 그쵸. 그리고 주식 가격을 결정짓는 거는 금리가 미래 현금 흐름을 나누는 할인율로 결정이 되는데 할인율이 떨어지면 가격은 오를 수 있죠. 그렇죠. 단 근데 미래 현금 흐름도 박살나고 있는 중이니까. 둘 다 내려가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뭐 그냥 조금 나빼드에서 조금. 아니 누차하는 이야기지만 PBR 0.8배에서도 주식 못 사겠으면 한국 주식은 영원히 안 하는 게 맞다. 한국 주식 말고도 좋은 투자 자산이 세상에 널렸는데 뭐하러 꼭 이런 한국 주식 같은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주식은 그러면 어디가 좀 보이세요? 최근에 나스닥이 오히려 다우보다 더 좋아요. 근데 저는 테크는 안 쳐다보는 게 맞다. 테크는 안 쳐다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공급관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반도체가 왜 이렇게까지 박살날까요? 자, 2021년, 22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로 공급 그 확대, 설비 투자가 너무 컸던 게 큰 이유인데 또 하나 봅시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저는 벤처 경제에서? 같아요. 스타트업이. 네네. 예, 이기가 나와버렸네. 우리. 이기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자랑을 좀 하자면 프리즘 투자자문이 이제 프리즘 투자자문이 아니라 저희 홀딩 컴퍼니인 리치고 저의 그 데이터 노우즈죠. 정확하게는 그 회사가 브릿지 투자를 받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황에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시리즈 A 때보다 밸류를 더 잘 받아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는데 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거든요. 혼났어요? 왜요? 이렇게 사업하지 박사님을 혼나는 사람이 그렇죠. 쩐쭈님. 네. 쩐쭈님은 항상 혼을 낼 수 있죠. 네네. 왜냐면 월급을 주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힘든 줄 아냐. 너네한테 이렇게 주는 거는 너네 잘해라. 정말 잘해야 되고 이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혼나고 왔거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못 받아요 요새 투자를. 못 받는 정도가 어디? 이런 뭐 계획 캔슬이고. 근데 지금 SBV가 저렇게 된 것도 상징성이 있죠. 결국 벤처 캐피탈이랑 스타트업의 은행이었는데 거기가 돈이 없어서 결국 예금 넣었던 걸 너 우리 힘들어 그러고 예금을 빼서 이게 돈이 떨어져서 돈을 빼다가 거기가 망한 거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탈은 정말 좋은데 몇 군데 빼고는 다 망할 텐데 거기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할 정도로 블랙스톤도 힘들다며. 벤처는 힘들다 얘기를 그러면 하다가 네, 벤처가 제일 힘들다. 지금까지 IT 관련된 어마어마한 투자, 클라우드 투자 이걸 주도한 게 다 벤처들이 사업 확장하느라고 했던 건데 거기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중고 물품이 넘쳐오르고 해고된 사람이 노동시장에 깔려요. 자 그러면 반도체 새로 주문할까요? 아니면 망한 회사의 서버 그냥 갖다 쓸까요? 그리고 참신한 새로운 서비스를 쓸까요? 그냥 옛날에 쓰던 게 좋은 거다 그러고서 버티자가 될까요? 지금 그걸 반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드웨어 쪽이 좋을 일이 있어요? 간단하게. 반도체가.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설비 투자가. 너무 과하잖아요, 지금. 약간 지금 요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는 AI가 너무 놀라운 게 나왔다. 네, 그럼 돈을 버는 걸 보고. 네. 저도 지금 챗GPT로 그 리포트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잘해요. 잘해요. 똘똘하죠. 사람 하나 몫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저처럼 비싼 노동력이 열심히 걔를 수정을 하고 가르쳐야 되고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 써달라는 얘기잖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그냥 알파고 쇼크 이후에 막 난리치다가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바둑 기사님들 인기가 떨어진 거? 네.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그렇게 떠들었는데 저희가 봐서는 사짜지. 그게 정말 무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요. 무슨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이거 나왔어요. 그래. 마케팅 잘 되고 있어요. 저희도 구독했었어요. 야, 그래서 소핫. 그거 좀 뭐가 된다고요? 아니, 그렇죠. 노동시장 박살난다. 엉뚱이. 자, 코더들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주니어 이코노미스트들 저를 포함한 이코노미스트 일자리가 사라진다. 동의. 자, 그래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경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까요? 알 수 없다잖아요. 알 수 없다. 언노운이죠. 아니,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걸 미리 땡겨서 프라이싱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경제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데는 저는 10년 넘게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왜? 알파고 쇼크 이후에 벌써 지금 6년, 7년이 지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설명 못 하잖아요. 있어요? 혹시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예, 증명할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알파고 이후에 뭐가 됐냐 그러면은 GPT가 나왔죠. 6년 만에. 아니, 그거는 6년 만에 GPT가 나왔고. 있었죠. 우리랑 뭔 상관 있어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죠. 우리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GPT가 만약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매크로 이코노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지. 챗 GPT는 그렇죠. 성장률 하락 요인이지. 그게 왜? 디플레이션 요인이죠. 디플레이션 요인이고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올릴 요인이고 실업률을 올리는 특히 거죠. 임금 하방 압력이고 하락 압력이겠죠. 하락 압력인가요? 하방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경직성이 바로 뒤에 붙으니까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락 압력. 리기디티는 좀 못 올라가는 상방 압력. 아무튼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시장이라는 건 테마를 붙여서 언제든지 수익을 내고 싶어 하니까 침체되어 있던 주식의 캐탈리스트로서 챗 GPT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 걸 동의한다니까요. 다만 그게 어떤 매출을 내느냐에 대해서 검증의 시간은 언젠가 오잖아요. 결국은 오죠. 언제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죠. 그건 몰라요. 언제 돈 벌지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반도체는 핵심인데 왜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은 저렇게 박살이 나고 삼성전자도 이 들어가면 적자로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그게 그냥 테마고 캐탈리스트인 거지. 주가의 캐탈리스트지.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데 맞아요. 저희 상상력 내에서는 잘 모르겠다 정도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다 모든 거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면 증자해서 설비를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잖아요. 공급 과잉이 보이지. 그로 인한. 그로 인한 공급 과잉은 제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제가 디플레까지는 몰라도 디스인플레는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정말 경제에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혁신을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디플레이 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게임기 박살냈죠. 내비게이션 다 박살냈고 수많은 기업을 파산시켰잖아요. 맞아요. 노키아, 모토로라를 저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그 뒤 거기서 이게 새로운 컴퓨터가 되면서 게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앱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제이컵 이펙트가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는 GDP를 오히려 박살내고 그 다음 올라갔단 말입니다. 시간이 한 2, 3년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7년에 나와서 이제 10년부터. 그거는 이제 이호성님이 아닌가? 금융위기와 헷갈리신 것 같고요. 그게 그런가? 아니 그 2006년에 나온 다음에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잖아요. 이게 아무튼 2006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 뒤 금융위기가 바로 왔기 때문에 착시가 왔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이거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한 건 이제 2010년 근처였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 런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신기술에 대한 열광과 선호는 이해하나. 그게 펀더멘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고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인데 그걸 시장에서 미리 땡겨서 프라이싱 하는 거는 저 역시 벤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 일인데 믿지는 말자는 거죠. 냉정하게 차분하게 보자. 모르겠다. 네네네. 진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금리, 채권, 그리고 이제 달러, 주식 얘기가 다 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게 저거 다 알고 투자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좀 좋은 방법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산 배분이지 뭐. 네. 자산 그러니까 배분이지. 이제 야 오늘 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야 저것까지 생각하면은 투자 못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업라이즈에 와서 네. 제가 업라이즈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자면 이 불황에도 벤처 캐피탈들이 그렇게 많은 돈들을 투자해 준다라는 걸 보면 프리즘 앱이 뭔가 가진 강점이 있겠죠. 네. 프리즘 너무 앱의 어깨 너무 힘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 프리즘 앱의 네. 장점을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자면 네. 첫 번째는 쉽다. 쉽다. 그러니까 안정형, 중립형, 성장형으로 나눠서 하는데 네.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별거 어떻게 없어요. 돼 있어요? 그냥 주식 채권을 원자재까지 투자를 하고 현금까지 투자를 하니까 4개 자산군을 통화 분산으로. 통화 해서, 분산으로? 예, 그러니까 달러나 뭐 중국 유엔이나 뭐 아무튼 전 세계의 다른 자산들을 환해지하지 않고 통화 분산 포트폴리오를 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통화 분산 포트폴리오를 짜놓고서 비율이 흐트러지면 자동으로 리밸런싱 시켜준다. 근데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주요 연기금들의 지난 20년 평균 성과를 보면 한 5, 6%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복제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고 전 세계에 있는 연기금들에 비해서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이점이 뭐냐면 관리 비용이 안 들잖아요. 관리 비용.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무소와 비싼 인력들을 고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금처럼 수익률을 내는데 내가 돈 낼 필요는 없는 거지. 무슨 뭐 유능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런던 사무소를 만들 이유도 없고, 사무소를 만들 필요도 런던 사무소가 없고. 낫지만 네네. 뉴욕 사무소도 필요 없고, 싱가포르 사무소도 필요 없고, 시드니 사무소도 필요 없고, LA 사무소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비용 더 나아가서 몇천조가 되는 거대한 연기금들의 매매에 따르는 이 시장에 매매 미치는 충격이 아니까 거래 비용뿐만 아니라 마켓 시장에 임팩트. 임팩트를 주거든요. 연금이 샀다 말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이니까 그런 임팩트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전 세계 주요 연기금들,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하면 최고지만 캐나다 국민연금처럼은 정말 어렵고 캐나다 국민연금보다는 좀 못할 수 있지만 노르웨이 석유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한국 국민연금이나 일본 국민연금 같은 이런 스타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손쉽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걸 하는 방법은 프리즘 앱을 깔고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만들거나 이체를 하시면 돼요. 이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다른 증권사에 만들어 놓은 ISA 또는 IRP, 이제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 계좌가 있으시면 그거를 신한으로 가져오면 저희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 연간 운용 피는, 유지 피는 50bp입니다. 이 업계에 피바다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가격 50bp? 파괴, 예, 50bp? 1년에 네네. 50bp입니다. 그래서 1년에 50bp. 예, 가격 파괴 중이고요. 네. 예,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예, 감사합니다. 투자자님. 네네. 벤처님들이, 벤처 캐피탈님들이 저희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셔서. 네. 그리고 또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비용도. 최대한 절감해서. 저만 해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일단 편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데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앱이 없나를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서 에이 그러느니 내가 만들자 하고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러면 싸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수익률 여러분 보시면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이 다 2% 1%예요. 근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해도 5% 6%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욕하는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걸 좀 아시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쉽게 낮은 수수료로 이런 상품들을 만들면 방심하고 있던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그동안 고객님 미안합니다. 저희가 운영 보수가 너무 높았네요. 보수가 너무 높았네요. 우리 운영을 못했네요 하면서 좀 잘 운영해서 우리 사회에 이 연기금 운용,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계좌의 운용이 좀 더 저희 같은 가물치가 하나 들어가서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잘 운영해서 우리 노후를 좀 잘 챙겨보자. 물론 난 저기 10배 성과 낼 거니까 연금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 고객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개별 종목에서 기가 막히게 스탁 피킹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맘때 에코프로 이런 거 사가지고 몇십 배 나신 분들은 저희 고객 아니에요. 그런 능력자들은 저도 못하는 거고, 그런 능력자들은 저희는 생각 없고요. 다만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연금의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운용을 보면서 속상하신 분들, 내가 이거 도대체 이걸 왜 유지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대안을 만들어 드리는 건 그러다 보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박사님이 이제 연금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니고 3년. 네, 그래도 3년이면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연금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신데 연금의 이게 운용을 이제 뭐 일종의 복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쉬운 카피라이트를 하자면 글로벌 연기금 따라 투자. 글로벌 연기금 따라 투자. 최고로 좋은 건 캐나다 국민연금을 따라가는 게 최고인데 그는 너무 그쪽은 공격적이어서 네. 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직 애로가 있어서 그거는 그런 공격형 상품은 못 내고 일본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운용을 해주는 안정형, 한국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운용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립형, 그리고 노르웨이 석유기금처럼 좀 공격 앞으로 가는 그런 성장형 이렇게 세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 노르웨이의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그런 스타일을 표방하는 100%는 표방하는 그런 이제 투자를 아주 싼 가격에 그리고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신상품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댓글에 밑에 달아드릴게요. 어디로 들어가셔서 하시는지.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 상품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능력자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좋은 그리고 이제 싼 그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박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시작된 어떻게 보면은 뭐 제2의 자식 같을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개발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협력하시고 하시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새로 나온 이 새 생명 같은 이 상품이 잘 되기를 저도 옆에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